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수익 작전 타임 진행의 도지엔입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잭슨홀 미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전 세계 투자자들의 눈은 잭슨홀 미팅에서 연설을 하게 될 파월 의장의 입에 몰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과연 어떤 이야기를 내놓을지, 그에 따라서 다음 주부터 우리 증시의 방향성은 어떻게 설정이 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또 분석을 한 다음 장중 매매 시그널까지 잡아보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 글로벌 이슈부터 본격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첫 번째 전문가님 연결해 보도록 할 텐데요. 주식회사 플래처의 김덕호 대표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역시나 이번 주 내내 기다려왔던 잭슨홀 미팅에 많은 투자자들이 어떤 이야기를 과연 내놓을지 기다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간밤에 뉴욕 증시는 이틀 연속 상승으로 좀 마감이 됐다고 합니다. 자세한 미국의 뉴욕 증시 상황 전해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3대 증시는 모두 오늘 밤에도 3대 증시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장 초반부터 강세를 보였다는 부분들이 특징이고요. 특히 가장 상승 섹터가 높았던 부분들에서는 아무래도 나스닥 지수를 비롯한 IT주들이 상승세가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도 오랜만에 3% 넘는 강한 상승을 또 나타나게 되면서 시장에서는 다시 기술주 중심에서의 실적주들이 더 잘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들이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미국 증시의 상승 요인은 지난번 GDP, 2분기 GDP가 발표가 됐는데, 이전에는 예비치가 발표가 됐었고요. 이제 오늘 간밤에 발표된 거는 이제 GDP 수정치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지난번 2분기 예비치가 0.9% 성장을 역성장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 반면에 0.6% 역성장으로, 그러니까 상향 조정이 되게 되면서 증시에서는 다시 한번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GDP 대비 이제 GDI 같은 경우에는 하락폭이 조금 더 둔화됐었다는 부분들이 오히려 이제 시장에서는 다시 한번 실적수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들에서 시장에서는 마찬가지로 기술주 중심에서 매수세들이 또 다시 한번 나타났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다만 이제 오늘 이제 제롬 파월 의장이 또 마찬가지로 잭슨홀에서 연설을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도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발표가 될 예정인 지표로는 7월 PCE 지수, 개인 소비 지출 관련된 부분들이 내용들이 발표될 예정이고요. 더불어서 8월 소비자 신뢰 지수까지 발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실제 금리를 자이언트 스텝을 두 차례 단행한 이후에 이제 인플레이션 상황에 따라서 금리 동향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국내에서도 이런 부분들에서의 탄력들을 좀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증시에서는 마찬가지로 단기적인 어떤 상승세를 좀 유의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어제도 마찬가지로 지금 최근에 마찬가지로 이제 개인 투자자들 중심으로 매수세들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금통위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또 이번에 0.25%포인트라고 하는 좀 약소한 상승권을 보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에 대해서의 어떤 그 매도 물량들이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나오진 않았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반면에 이제 FOMC가 이제 9월에 또 예정이 되어 있고, 이제 국내 금통위는 또 10월에 예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간극차를 좀 잘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전반적으로 에너지 가격은 이제 WTI는 2% 가량의 하락을, 그리고 이제 천연가스는 0.6% 가량의 상승을 보이게 되면서 큰 움직임 없이 나타났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네, 마무리가 된 뉴욕 증시 상황 자세하게 좀 알아봤습니다. 반도체주들 위주로 좀 상승이 일어났다는 점이 고무적인 것 같은데, 두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는 다행히 이틀 연속 좀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지만 미국의 GDP 두 개 분기 연속 역성장한 것으로 좀 발표가 됐습니다. 관련돼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 미국의 2분기 GDP 성장률이 연율 마이너스 0.6%로 잠정 집계됐다고 하는데요. 이게 속보치랑 잠정치 그리고 확정치 3단계로 발표가 되죠. 관련돼서 이 부분에서 경기 침체를 저희가 좀 계속 우려해도 되는 상황인지를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이제 2분기 수정치가 발표가 됐습니다만, 2분기 GDP 수정치가 발표가 됐습니다만은, 이제 마이너스 0.6%, 그러니까 이전 대비해서 하락폭이 좀 둔화됐다는 부분들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부분 중에서 기업이익이 굉장히 많이 상회했다는 점을 특징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1분기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익이 마이너스 4.9% 수준이었다면은 이번 2분기에서는 9.1% 수준까지 상승했다는 부분이 특징입니다. 물론 이제 기업이익이 상승했다는 점은 분명히 긍정적이지만, 현재 이제 이익 부분에서의 마진율, 즉, 실질적으로 순이익 부분에서 보았을 때는 이제 임금이라던가 이제 관련돼 있는 세금들, 여기에 이제 이슈들까지도 감안을 해 보신다면은, 결정적으로 지금 장기적인 인플레이션이 꾸준하게 유지될 때는 기업의 손익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들이 특징입니다. 더불어서 이제 지난 2월 말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게 되면서 3월에는 에너지 가격이 폭등을 했었지만은, 이후에 다시 이제 금리 인상을 더불어 진행을 하게 되면서 에너지 가격에 대한 부분들은 오히려 축소를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근원 소비자 물가, 즉 에너지와 식료품 관련돼 있는 섹터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모든 부분에서의 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상승을 높은 폭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연준에서는 이런 부분들에서 자이언트 스텝 그리고 빅스텝까지도 꾸준하게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에너지 가격과 농산품 가격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특히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수출국으로서의 큰 포지션을 가지고 있고, 최근 이제 독일을 비롯해서 유럽 지역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량을 급속도로 줄이다 보니까 유럽 지역에서는 에너지 가격에 대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사실이고요. 다만 이제 에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이제 밀 생산량이 실질적으로 많이 타격을 입었습니다만은, 다시 이제 또 수출 관련된 부분들에서 또 공급이 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에너지 가격에 대비했을 때는 실제 인플레이션이 좀 약세로 전환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처럼 이제 기업 이익이 높아지게 되면서 이제 오늘 시장에서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같은 이런 기술주들 중심에서의 매수세들이 공격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여전히 이제 물가 하락폭 대비했을 때 금리 인상폭이 좀 높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재무 건전성이 꾸준하게 악화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만일 이제 소비자 물가가 이제 오늘 발표된 PCE 지출부터 해서 소비자 물가가 꾸준하게 하락되는 모습을 나타내지 못한다면, 기업에서는 고용 축소 카드를 꾸준하게 꺼낼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이제 나스닥에 있는 많은 상장된 종목들에 대한 목표가들이 계속 하락되는 원인도, 목표가를 하락시키는 원인도 마찬가지로 이런 고용 축소, 즉 이제 시장에서의 포지션들이 굉장히 약세로 돌아서고 있다는 점들이 특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보도들이, 미국의 외신 보도들이 아무래도 국내 기업에 타격이 많이 이어지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좀 손실을 많이 입으신 분들도 좀 많았을 거라고 해석을 합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마냥 기업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는 없는 부분들이요. 우선 이제 기업이익이 상승을 한 게 2분기 시점이고요. 이 부분들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전쟁이 발발한 것이 지난 2월 말, 그리고 이제 3월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에너지 가격에 대한 폭등 이후의 움직임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일종의 레깅 효과도 반영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이제 에너지 가격 그리고 이제 식료품 가격 같은 경우에는 이미 선행으로 반영이 됐고요. 지속적인 물가 상승의 압박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제 타 섹터 마찬가지로 이런 레깅 효과들이 꾸준하게 나타났다는 점을 보신다면은, 현재 이제 올해 이후까지도 만약 물가가 계속 꾸준하게 상승을 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기업에 있어서의 이유는 꾸준하게 감소할 수 있다는 점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이제 이번 11월까지는 아무래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부분들에서 전쟁 여파를 단기간에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G20 정상회의라든가 중국 같은 경우에는 또 시진핑 주석의 또 사면서 또 연임이 또 준비가 되어 있는 아무래도 전당대회가 또 마련이 되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외교적인 문제 그리고 안보 문제에 따라서 정책적인 이슈 그리고 이제 경제적 이슈가 꾸준하게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문에 이제 EU 지역에서도 EU도 마찬가지로 유럽 지역에서도 이제 중국과 관련되어 있는 소비 시장에 대해서 의식을 하다 보니까 최근 이제 미국과 중국 간에서의 갈등이 완화되기를 기대하는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에 이제 FOMC에서는 이런 다양한 경제 상황과 그리고 이제 외교적 상황을 더불어서 고려를 해야 될 부분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특히 이제 오늘 발표되는 PCE 지수를 기반으로 해서 아무래도 9월에는 이제 금리 조정 관련된 부분들에서 이슈들을 좀 더불어서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GDP 관련된 이야기까지 나누어 봤습니다.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면요. 한국은행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전 중에 기준금리를 0.25% 올리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었죠. 또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2%로 전망했는데 2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국은행의 결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일각에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챙겨봐야 될 시사점은 어떤 점일까요? 네, 우선 이제 한국은행이 사상 첫 연속으로 4회 금리를 인상했다는 부분들은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그만큼 이제 최근 금리 동향들이 소비자 물가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이 되어가고 있다는 점들은 명확한 사실이고요. 다만 이제 이번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를 올렸다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미국의 기준금리에 대한 역전 현상을 따라잡기에 좀 급했다라는 부분들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7%에서 2.6%로 하향 조정하게 됨에 따라서 여기에 이제 물가 상승률은 오히려 4.5%에서 5.2%로 높게 제시를 한 바 있습니다. 이는 이제 지난번 1998년 물가 안정 목표제를 시행한 이후에 최고 수준이다 보니까 현재 일반 가계에서는 이런 물가 상승에 대한 압박들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수익 관련된 부분들에서의 타격들이 계속 꾸준하게 누적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특징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번에 물가 상승률 관련된 부분에서 피크아웃도 충분히 기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은행 측에서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을 한 부분들은 시장에서 굉장히 큰 타격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제 가계부채가 1,758조 가량으로 해당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개인 가계들 같은 경우에는 물가라든지 그리고 이제 가계부채에 대한 부분들 이중고가 또 심화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런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기업에서는 임금에 대한 부분들에서 협상들이 또 다시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도 마찬가지로 임금에 대한 부분들, 즉 이제 급여에 대한 부분들, 연봉 협상과 관련된 부분들의 이슈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실질적으로 연봉 수준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 또 이직률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이러한 어떤 연봉 협상이라든가 급여 인상에 대한 부분들에서의 부담감이 계속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내에서 만일 이제 기준금리가 계속 꾸준하게 상승하게 될 경우에 또 소비자 물가가 단기간에 회복이 되지 못할 경우에는 기업들의 부채들도 마찬가지로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시점에서 이제 연준에서는 마찬가지로 매파적인 금리 인상을 이번 9월에도 진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페드워치 같은 경우에도 다가올 9월 FOMC에서 0.75%포인트를 인상할 가능성이 무려 60%를 넘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다라고 하니 아무래도 이제 국내에 있는 금통위가 또 10월까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앞으로의 그 2달간의 깜깜이 기간이라고 하죠. 블랙아웃 기간들이 마찬가지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 기간에서는 매도 물량들이 좀 다소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이제 5월에서 7월 가량에서도 실제 국내 증시가 굉장히 큰 타격을 입었었죠. 이 부분들을 조금 참고하신다면은 한타선 대응 관련된 부분들의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을 조금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시장에서는 여전히 지수나 섹터에 대해서 중심을 잡고 접근하시기보다는 종목 대응의 이벤트 중심에서의 매매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때문에 이제 다만 이번에 종목 대응을 하시더라도 급하게 패닉셀을 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차익 실현을 꾸준하게 진행하시는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듯이 현재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운용을 하시기보다는 기업 자체에 대한 신뢰성을 통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미국의 기업들에 대한 어떤 실적 전망들을 벤치마크 하시면서 목표가에 대한 부분들을 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글로벌 이슈까지 모두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주식회사 플래처의 김덕호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글로벌 이슈도 좀 체크를 해보고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결정에 대한 부분까지 짚어봤는데요. 보다 자세한 국내 이슈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좀 돌아보면 잭슨홀 미팅을 위한 기다림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시장부터 리뷰를 좀 해보자면 미국 뉴욕 증시와 더불어서 이틀 연속 좀 우리 그 증시도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 어떤 부분부터 짚어볼까요?
네, 뭐 전일 시장 좀 강한 그런 상승세를 보였죠. 뭐 코스피 같은 경우 1.2% 오른 2,477을 기록을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뭐 1.8% 가까운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800포인트를 다시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뭐 기준금리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기관들의 이제 매수세가 꾸준하게 유입이 되면서 큰 폭 상승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또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인상이 지금 뭐 예상 수준에서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일단 투자 심리적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이제 호전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이에 따라서 뭐 외국인 같은 경우에 전일 코스피 같은 경우는 400억,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도 640억 가까운 그런 이제 순매수를 보였고요. 기관 같은 경우도 코스피에서 1,200억, 그다음에 코스닥에서도 한 650억 정도의 지금 순매수를 기록을 했습니다. 일단 외국인이나 이제 기관들 같은 경우는 거래소에서 대형주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10개사 중에서 삼성 SDI를 제외한 나머지 9개사가 전부 상승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근 들어 이제 외국인이 워낙 약세에도 불구하고 대형주 중심으로 계속 꾸준히 지금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지난 7월 14일 이후에 코스피만 지금 5조 3천억 가까운 순매수를 기록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전일 같은 경우도 뭐 삼성전자, 기아차, 뭐 LG에너지솔루션, 현대차 같은 업종 대표주 중심으로 꾸준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강달러로 인해서 외국인 투자 자금이 나가느냐 아니면 일단 투자가 잘 안 될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인식들이 많이 갖고 있었는데 의외로 지금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세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이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그 달러와 강세가 한국에 대해서 원화에 대해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글로벌 전체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의 어떤 경제적인 문제나 이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최근에 이제 떨어졌었던 국내 주가가 일단 좀 저평가돼 있다라는 그런 인식이 좀 크게 좀 작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외국인 매수하는 자금의 대부분 한 절반 정도가 지금 이제 미국계 자금이 일단 매수를 주도하고 있다라고 지금 이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 이제 미국 내에 신흥시장 관련된 펀드에서 자금 유출들이 이제 줄어들면서 이런 이제 투자가 그동안 이제 멈춰져 있던 투자가 지금 다시 집행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기대 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제 매매 패턴 자체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으니까요. 그런 점은 감안해서 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전일 이제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 상승 종목이 한 700종목,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도 1,200종목으로 해서 전체 종목 중에 한 80% 이상이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동안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다 상승을 했는데 그동안 이제 단기 급등을 했었던 종목 중심으로는 차익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대표적으로 태양광이나 풍력 관련된 업종이 좀 그렇게 쉬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원전 관련주는 이집트의 이제 원전 2단계 이제 수주 가능성 다시 얘기가 나오면서 상당 강세로 이제 끝났고요. 또 하나가 좀 특이했었던 건 이제 여행 호텔주, 카지노주들이 전일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국내 입국 시에 PCR 면제를 하느냐 마느냐라는 얘기가 이제 다시 좀 불거졌고요. 특히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 입국 시에 백신 3차 접종자에 대해서 PCR 검사를 이제 면제해 준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마 OECD 내에서 지금 입국 시 PCR 하는 국가가 거의 남아 있지 않아서 아마 국내에서도 조만간 PCR 검사가 면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같이 있으니까요. 그런 점도 참고해서 투자에 임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국내 증시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리뷰를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금리 인상이 좀 연속적으로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기관의 수급이 좀 들어온다는 점이 특징적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 보면 앞서서 좀 언급을 잠깐 했던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기조에 대해서도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 첫 4회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인상을 했다, 이런 식으로 헤드라인이 많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인상한다고 끝이 아니고 연속적으로 앞으로도 금리 인상이 불가피할 것 같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자세한 상황 짚어주신다고요? 네, 일단 어저께 한은에서 베이비 스텝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네. 시장이 예고했었던 사항이니까 전부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최근에 이제 물가 상승률이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한은에서도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은에서 지금 물가 상승률 이전보다 좀 더 높이는 그런 이제 그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요. 올해 물가 상승 전망치를 5.2%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달 4.5%에 비해서 이제 0.7%포인트를 올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물가 상승률 5% 전망은 1997년도 외환 위기 이후에 최고 수준을 기록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도 물가 상승률도 계속 이어질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내년 물가 상승 전망치도 3.7%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뭐 계속 이제 물가 상승률이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7월달 소비자 물가 지수도 6.3%를 기록을 하면서 IMF 금융위기 이후에 최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아마 한은에서도 9월에서 10월달에 물가 상승률이 정점을 나올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물가 상승률이 높아진다라고 해서 그다음에 이제 정점을 찍었다고 해서 바로 이제 하락을 하는 것보다는 일단 정점을 찍은 이후에 점진적인 하락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7% 만약 물가 상승률을 찍었다라고 하게 되면 그 이후에 뭐 6%대를 계속 유지한다든가 이런 형태로 하락을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기간도 지금 뭐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 고물가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물가 상승률 자체가 뭐 쉽게 떨어지지 않는 이유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뭐 여러 가지 재반 여건이 아직까지도 뭐 불안전한 그런 상황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국제 원자재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특히 이제 원유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이제 소비자 물가가 떨어질 것이다라는 기대가 상당히 큰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 이제 다른 여러 원자재 가격이 지금 도입하는 시점과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자금이 이제 나가는 시점과 이제 괴리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곡물 같은 경우에 지난 2분기 때 고점을 찍었는데요. 그때 그 계약을 했었던 물량들이 3분기에 그 도입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곡물 가격이 여전히 높은 가격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관점에서 농심 같은 경우에 추석 이후에 라면과 스낵 가격을 올린다라는 그런 이제 공지를 할 만큼 아마 가공식품 가격 인상이 아마 추석 이후에 본격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중부 지역뿐만 아니라 이제 남부 지역까지 홍수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가 어느 정도 발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작물 피해로 인해서 작황이 불안해지면서 가격이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이외에 이제 개인 서비스 요금 같은 경우도 계속 꾸준히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물가 불안 요인은 계속 상존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달러화 강세로 인해서 수입 물가도 불안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최근 환율이 1,330원대에서 40원대에 지금 머물러 있는데요. 뭐 일단 이렇게 환율이 높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수입 원자재 가격의 원화 가격도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기업들의 채산성 측면에서 보면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또 하나가 우려되는 게 하반기 이후에 뭐 공공 서비스 요금을 계속 지금 억누르고 있는데요. 이것도 일정 부분은 인상을 할 가능성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으니까 아마 물가 상승률은 당분간 좀 더 높게 유지가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에 따라서 국내 GDP 성장률도 아마 조금 하락을 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한은 같은 경우 어저께 발표를 하면서 전망치를 2.6%로 예상을 했는데요. 뭐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도 경제 성장률도 낮췄습니다. 내년도 경제 성장률은 2.1%로 한 0.3%포인트 하향 조정을 했는데요. 뭐 이렇게 한은에서 경기를 조금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 가장 큰 이유는 하반기 이후에 글로벌 경제 둔화가 본격화되지 않을까. 이에 따라서 국내 수출 기업들의 수출 둔화가 예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뭐 실질적으로 뭐 지금 계속 그 시간이 지날수록 그 국내 올해 이제 수출 증가율세가 조금씩 둔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만약 글로벌 경기가 본격적으로 침체가 된다든가 하게 되면 수출 증가세가 마이너스로도 전환될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재고자산 증가로 인해서 일단 기업들의 가동률 자체가 좀 줄어들 그런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좀 섞여 있는 내용도 있고요. 최근 이제 이자 상승, 그다음에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 소득 감소 등으로 인해서 소비 위축에 따른 그런 이제 경기 둔화 가능성도 계속 상존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뭐 향후에 경기가 좋아질 것이다라고 보고 투자를 하시는 것보다 향후에 경기가 한동안은 조금 부진할 것이다라는 가정하에서 투자에 임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만 굉장히 이 경기 침체와 관련된 내용은 계속해서 우리 경제에서 상존을 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자면 이렇게 글로벌 이슈들을 좀 체크를 해보다 보면 경제 둔화에 대한 우려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대표님께서 설명을 해주신 것처럼요. 이 미국이 이를 우려해서 자이언트 스텝을 만약에 계속해서 단행을 한다면 한국 같은 경우 기준금리 격차를 벌리면 이제 한국은행도 계속해서 거기에 따라서 기준금리를 인상을 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예상치가 지금 연내에 2.75%에서 3%까지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연말에 기준금리 전망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을까요, 대표님? 네, 일단 뭐 한은에서도 어저께 얘기를 하면서 기준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을 네.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과연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데 일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아마 연말에 기준금리는 한 3%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10월달, 11월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뭐 베이비 스텝인 0.25% 포인트를 두 번씩 올릴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10월 달에는 이제 기준금리 인상이 거의 확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11월 달에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냐 말 것이냐에 따라서 2.75와 3.0%가 지금 두 개로 나뉘고 있다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일부 지금 계속 기준금리를 올리면 그 기준금리가 올린 이후에 경기에 반영이 되는 데까지 약간의 시차가 필요합니다. 짧게는 3개월 아니면 6개월 정도의 시차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올해 지금 상반기 내내 올렸었던 그런 이제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서 경기가 어떤 반응을 하는지 좀 보고 가자라는 그런 의견이 일부 나오면서 2.75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요. 그거보다는 아마 선제적으로 특히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상황에서 국내 금리도 계속 연속적으로 올리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향후에 이제 기준금리 자체가 올라가는 속도는 빅스텝 관련된 얘기는 일단 한은에서도 생각이 없다라는 밝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빅스텝보다는 베이비 스텝으로 두 번 이어질 걸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이렇게 그 금리가 급하게 못 올라가는 가장 큰 이유는 이렇게 이제 금리를 빨리 오르게 되면 국내 경제가 상당히 이제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서 대출자에 대한 이자 부담이 상당 부분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국내 가계대출 규모가 2분기 기준으로 1,869조 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 대출 금리가 0.25%포인트, 그러니까 베이비 스텝 정도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추가적인 이자 부담이 4조 6천억 정도 발생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대출자 입장에서 보면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렇게 대출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일반 가계에서 소비를 감소시킬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전반적인 경기 침체 가능성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과연 그럼 기준금리를 과연 올해 말까지 해서 끝낼 것이냐, 인상을 끝낼 것이냐라고 보면 아마 내년 초까지도 인상을 아마 생각을 하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제 내년도 초까지 5%의 물가 상승률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물가 상승률이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올려서 추가적인 물가 상승률을 더 하락을 시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미국 기준금리와의 차이입니다. 어저께 한은 총재가 얘기했듯이 미국 과거 예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역전이 1% 정도까지는 큰 영향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1%가 그럼 넘어가는 경우에는 어떠냐라는 또 이제 우려 섞인 어떻게 보면 반문을 할 수 있는데요. 네. 그 이상이 벌어졌었던 경우가 아직 없었기 때문에 지금 그 얘기 넘어가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아직 시장에서는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은에서도 1%를 넘기는 그런 기준금리 격차가 발생한다라고 보면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연준 같은 경우에 올 연말까지 3.5%, 그다음에 내년 말까지 4.25% 정도까지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국내 금리도 만약 1% 정도의 차가까지만 유지를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3.25%까지도 금리를 올릴 수 있다라는 것도 감안해서 투자에 임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어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자세한 이야기까지 나누어 봤습니다. 그렇다면 대표님, 저희 오늘장 뭔가
특별한 액션을 취하기엔 좀 부담스러운 하루가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장 전략 저희 어떻게 좀 세워보는 게 좋겠습니까? 네, 뭐 저희는 이제 미국장이 좀 강한 그런 흐름세를 보였죠. 다우 같은 경우는 1% 가까운 상승을 보였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1.6%, 그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이제 3.7% 가까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일단 뭐 잭슨홀 미팅 관련돼서 지금 뭐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면서 이제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시장 내에서는 파월 의장이 지금 발언 수위가 지난 7월 정도 수위보다 뭐 약간 높은 수준에서 머물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에서는 이미 주 초반에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시장에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계속 이제 미국 증시가 좋았었던 그런 모양새를 좀 보였습니다. 또 하나 이제 미국 경제 성장률 2분기 경제 성장률도 지금 처음에 이제 속보치에 비해서 뭐 지금 잠정치가 상당 마이너스 0.6%로 개선이 되면서 투자 심리가 조금 개선되는 측면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국채 금리가 계속 3%대를 유지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감안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국내 증시 제 이틀 연속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아마 전일에 미국이 큰 폭으로 국내에서도 상승을 보였고 미국 시장도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 만약 상승폭이 커진다라고 하게 되면 그동안에 이제 상승에 따른 차익 매물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과연 2,500포인트를 넘길 수 있느냐라고 보면 조금은 오늘은 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또 오늘 밤 잭슨홀 미팅 관련돼서 과연 어떤 발언을 할지에 대한 부분도 일단 투자 심리를 약간 좀 위축시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외국인 매수세가 과연 지속이 될 거냐는 부분도 여전히 관심을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특히 이제 외국인들이 최근 이제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게 2차 전지, 그다음에 자동차, 친재생 관련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여전히 시장에서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아마 당분간 계속 뭐 2,430에서 2,550까지 아마 박스권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뭐 코스닥 지수도 아마 780포인트에서 840포인트 내에 박스권 내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여전히 높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지금 상황에서는 공격적으로 매수를 한다라기보다 어느 정도 이제 지수가 올라왔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매수하기보다는 일단 상황을 보시면서 일단 매수가 뭐 장기보다는 지금 상황에서는 좀 단기적인 그런 이제 관점에서 트레이딩 매매를 하시는 게 좀 더 어떨까 싶고요. 뭐 최근에 이제 계속 그 테마별로 빠른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테마 내에서도 지금 빠른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발빠른 매매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여전히 시장에서는 뭐 외국인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태조 이방원이라고 이제 일명 불리는 네. 그런 종목 중심으로 해서 단기적인 관점에서 매매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앞으로는 좀 이 박스권 내에서 좀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종목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까지 이야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이슈들 모두 짚어봤는데요. 암호화폐 시황은 어떻게 좀 체크를 해보면 좋을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해보죠. 네, 안녕하세요. 캐스터 이은주입니다. 간밤에 있었던 암호화폐 시장 상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연일 지속적으로 저항선을 돌파하려고 시도하고는 있지만 가파른 상승 흐름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거시경제 이슈로 인한 이 타격이 굉장히 컸었던 암호화폐 시장의 이번 하락장이 다시 반등을 보여주지 못하고 지속적인 등락을 오가고 있는데요. 전반적인 시가총액은 전일 대비 0.79% 올라주면서 현재 마켓캡은 1조 달러 위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0.22% 소폭으로 상승 전환이 됐고 일주일 전 대비는 7% 아래로 하락을 했습니다. 현재 가격은 2만 1,000달러대 거래가 되고 있는데 사실 SEC가 다시 한번 바네크가 신청했던 현물 비트코인의 ETF 승인 결정을 연기를 하면서 우리 시장에는 또 일시적으로는 가격적인 면에서 타격을 줬던 부분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까지는 현물 비트코인의 ETF가 출시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작년부터 존재해왔지만 이미 8월이 마무리돼가고 있는 지금까지도 비트코인의 현물 ETF 승인은 나지 않고 있는 모습이죠. 가격과 관련해서도 여전히 많은 의견이 오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비트코인의 이 저항선 아래로 내려갔을 시 이 지지선이 점점 낮아지고 이 바닷가는 더 추락할 것이다라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핀볼드에 따르면 미국 금융레터
HS 덴트 퍼블리싱의 설립자인 해리 덴트 같은 경우는 부자 아빠 라디오 쇼에 출연해서 비트코인이 2000년대 초반에 있었던 닷컴 버블 붕괴 당시 아마존처럼 이번에는 암호화폐 시장의 닷컴 버블 붕괴를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일어날 수 있다라고 좀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번 경기 침체 그리고 인플레이션 등 거시적인 경기 리스크가 우리 시장에 존재하기 때문에 만약 비트코인이 지지선을 뚫고 내려간다면은 7,000달러까지도 내려갈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좀 우려스러운 말을 전하기도 했고요. 그런 한편 이더리움은 여전히 전일 대비 1.72%의 소폭의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주 대비는 8% 아래까지 하락을 하면서 현재는 1,700불 아래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머지 이벤트를 앞두고 좀 가격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6월, 7월 동안은 상승 랠리를 달려줬지만 8월 달에 비트코인의 하락으로 이더리움도 상승분을 모두 반납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머지와 관련해서 여러 전문가들은 굉장히 단기적으로 가격 상승을 견인할 수는 있지만 이 머지로 인해서 이더리움 그리고 암호화폐 전체 시장이 장기적인 가격 상승을 좀 기대하기에는 어렵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트래블 트레이더들은 머지 이벤트가 단기 상승의 재료로 쓰일 수는 있지만 결국 비관적인 거시경제 이슈는 뛰어넘지 못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위와 4위에 스테이블 코인 있죠. 테더와 USDC. 큰 변동성 없는 가격 1불이고요. 5위에 BNB가 전일 대비 1.41% 오른 301달러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바이낸스 USD도 큰 변동성 없는 가격 1불, 그리고 리플이 전일 대비 0.38% 올랐지만 전주 대비는 6% 하락한 0.3달러, 그리고 8위의 카르다노 에이다가 전일 대비 1% 오른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은 0.46달러인데요. 전주 대비는 여전히 10% 가까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에이다와 관련해서 또 최근에 전해진 재밌는 소식이 있었는데 비트코인의 맥시멀리스트 중 한 명인 마이크 알프레드가 본인이 2018년에 보유했던 에이다, 1,000만 개 에이다를 찾았다라고 트위터에 글을 올렸습니다. 사실 알프레드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만을 추종하는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로 비트코인을 제외한 다른 코인들은 굉장히 회의적인 입장에서 늘 비판을 해왔는데요. 이번에 트위터의 글을 통해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이 에이다를 자신의 트위터에 좋아요를 누르거나 리트윗을 한 사람에게 전량 양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시간 기준으로 좋아요는 17,000개 정도, 그리고 리트윗은 8,000개 정도가 눌려 있는데 하지만 누리꾼들은 마이크 알프레드가 이 에이다를 1,000만 개 이상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만약 1,000만 개 이상의 에이다를 가지고 있는데 이 해당 물량을 잊어버리는 것 또한 굉장히 신빙성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000만 개 에이다를 현재 시가 기준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약 465만 달러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을 정말 누군가에게 양도할지도 누리꾼들이 집중해서 주목해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 한편 센티먼트 같은 경우는 에이다와 관련된 가격 소식을 또 전해왔는데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BNB와 같은 이 상위 시가총액 종목들보다 앞으로는 에이다의 가격 하락이 훨씬 더 적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현 가치 대비 시장 가치 지표를 통해서 이런 데이터를 이야기를 했는데 추가 하락 리스크가 에이다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투자자들이 다시 한번 주목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최근에 핀볼드가 진행했던 탑 브랜드 인티메시, 이 탑 브랜드 7밀도 보고서에 따르면은 에이다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치고 일반 시민들의 이 친밀도 중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라고 밝혀지면서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한편 솔라나는 전일 대비 0.6%, 또 전주 대비는 10% 넘게 하락하면서 암호화폐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에서는 전주 대비 가장 큰 하락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은 35달러고요. 도지코인이 전일 대비 1% 소폭으로 오르면서 현재 가격은 0.06달러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업계에 전해졌던 주요 이슈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번에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로비를 위해서 설립된 미국의
비영리 단체죠. 사토시 액션 펀드의 최고 경영자인 테니스 포터가 최근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내놓았던 학자금 대출 부채 탕감 계획을 언급하면서 정부가 채무자들에게 $10,000 상당의 비트코인을 주고 10년 동안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서 그들이 락업하게끔 만들어야 된다라는 재밌는 대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락업 기간이 지나면 채무자들은 오른 비트코인의 가격으로 모든 부채를 상환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전망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 앞서 24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 연설을 통해서 12만 5천 달러 미만의 소득을 올리는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이 학자금 대출 중 $10,000를 탕감해 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죠. 이 해당 부분을 비트코인으로 탕감해 주면 어떨까라는 의견도 업계에서는 나온 모습이고요. 한편 비트코인과 관련된 기업들의 나스닥 상장 추진 소식들도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ATM 업체인 비트코인 디팟 같은 경우도 이번에 스펙 합병을 통해서 나스닥을 추진한다고 하고요. 또 캐나다에 있는 암호화폐 마켓플레이스죠. 원더파이 같은 경우도 현재 나스닥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현재 토론토 증권거래소에 이미 상장이 돼 있고 시가총액 같은 경우는 6,500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나스닥 상장 추진의 정확한 날짜는 나오고 있지 않지만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다양한 기업들이 나스닥에 지속적으로 진출하고 있는 모습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인베이스의 CEO죠. 브라이언 암스트롱 같은 경우는 미래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빅테크 기업들이 우리 시장을 선도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앞서 페이스북, 메타의 사례를 들기도 했습니다. 연말까지는 전반적으로 크립토 윈터가 지속될 수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빅테크 기업들을 중심으로 우리 시장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반적인 암호화폐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보다 자세한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님 연결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바로 첫 번째 특징적인 종목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지수를 좀 살펴보면 금리 인상과 또 금리 인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지수 1% 넘게 상승하면서 마감을 해줬고 코스닥은 800선을 다시 한번 탈환해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 시장에서 저희가 짚어봐야 될 포인트는요? 시장에서 어제 나타난 흐름을 짚고 가는 이유는 최근에 시장 흐름 안에서 강했던 태양광 조선, 방산 이러한 쪽이 어제 일부 조정이 나타나는 모습이었고요. 이와 반대로 시장 대비해서 약했던 대형 IT군, 그다음에 중소형 소켓이라든지 아니면 일부 시가총액 상위주와 관련된 기업들, 중소형 소재 부품 장비 축단이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이 뭐냐면 지수 같은 경우 다시금 순환매가 나타난다는 점이고요. 밀리는 시장이었으면 여기에서 어떤 현상이 원래 나타나야 되냐면 강했던 그 태양광이라든지 조선 이쪽 단이 밀리면서 IT는 반등이 안 나오고 같이 밀려버리면 그게 시장은 이제 한번 꺾이는 장인데 그렇지 않고 반등이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주초에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주초에 일단은 주식을 줄였다가 원래 전략은 금요일에 늘리는 거였는데 중간에 제가 단계적으로 한번 언급을 드렸고 여기에서는 이제 다시금 급하게는 안 줄여도 되는 시장이 연출이 됐고 다시금 좀 안정을 찾을 것 같은 시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러면 접근을 할 수 있는 종목군 같은 경우는 IT 중에서 좀 상대적으로 덜 오른 하나의 이벤트가 있었지만은 주가의 반응 크지 않았던 그러한 종목들 군들 쪽으로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약했던 IT 같은 경우가 오늘 추가 반등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생각을 대입을 하면서 시장과 함께 접근을 하면 될 것 같고 조금 긍정적인 시각으로 다시금 시장을 바라보셔도 되는 구간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관련돼서 그러면 첫 번째 특징적인 종목 어떤 종목을 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LG 이노텍
기업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숙하신 기업이실 텐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카메라 모듈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합니다. 그렇다 보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판매라든지 신제품이 나왔을 때 그 신제품의 판매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따라서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북미 고객사 같은 경우 이 고객사가 판매는 견조한데 신제품 같은 경우가 원래 출시보다는 올해 하반기로 미뤄진 상황이다 보니까 주가는 시장이 빠짐에도 불구하고 빠지지는 않았지만 반대로 강하지도 않았다는 그런 결과로 일단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첫 번째로 실적을 보자면 2분기보다는 3분기가 나아질 수 있는 구조, 그다음에 3분기, 4분기 이러한 단에서는 이제 신규의 부분, 신규라고 하면은 고객사 같은 경우에 신규 제품 판매가 9월에 예정돼 있다 보니까 3분기 실적은 이를 반영돼서 좋은 실적이 나올 것으로 바탕이 되고요. 여기에 추가해서 이제 모바일과 관련된 카메라 모듈 이 부분은 마진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전장으로 확대가 되면은 마진이 달라지는 구조다 보니까 지금 가깝게 단독 기사로 나왔던 테슬라 향의 그 전장의 수주라든지 그 부분에 초점을 두지 마시고 지금 기본 체력 같은 경우가 새로운 제품이 나오는 스케줄이 3분기에 실적이 반영이 되고 그렇다 보면 기본 체력이 다시금 구성이 되고 여기에서 신사업까지 더해지는 그러한 구조라고 하면은 주가에 대해서 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럼 여기에서 무작정 하반기에 좋으니까 매수 그런 관점이 아니라 또 매수에 대한 타이밍 단가도 중요하게 됩니다. 박스권 하단 정도의 가격이에요. 현재 수준이. 그렇다고 하면은 이 가격은 한 33만 원대, 30만 원대 이 정도 구간 사이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봐도 된다는 결론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특징적인 종목 LG 이노텍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어제 관련된 소식들이 나오면서 카메라 모듈 관련주들 함께 덩달아 뛰는 모습을 보였는데 대장주로서 LG 이노텍도 언급이 많이 됐었죠. 관련돼서 오늘 특징적인 종목으로 또 꼽아주셨으니까 이 점까지 여러분들 함께 내용 챙겨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 보면 원자재 가격과 관련된 내용 준비해 주셨는데 원자재 가격 안에서도 차별화 상승 시기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체크해야 될 부분 어떤 부분일까요? 네, 최근 원자재 가격이 좀 상반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가라든지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특히 천연가스는 강세 구간이 지속이 되는 모습이고요. 유가는 좀 하방 경직성이 있는 점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원 개발주와 연결해서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구조적 특성 파악이 중요합니다. 천연가스가 강하다고 해서 이와 관련돼서 실제 광구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업 같은 경우는 이게 비용단으로 잡힐 수 있어요. 이 구조를 보자면 비용단으로 잡혔다가 뒤에 이런 수익으로 잡힐 수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실적은 잠시 비일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관련된 기업들이 광구와 관련된 사업을 영위를 하는 부분을 추진한다 하면은 당장 실적은 아니지만 하반기에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는 점을 체크해서 기업까지 한번 연결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떤 종목, 특징적인 종목으로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종목은 한국가스공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 3분기 실적은 좋지 않을 수 있어요. 3분기 실적은 말씀드린 것처럼 천연가스 가격의 상승을 이렇게 반영을 무작정 해 나가는 그러한 구조가 아니라 관련돼서 바라볼 수 있는 지표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 점을 대입해 보면 3분기는 실적은 좋지 않을 수 있는데 4분기에 이제 본격적으로 광구를 보유할 수 있는 그 측면에 존재를 하다 보니까 수익성이 3분기보다는 4분기에 확실히 개선되는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 상사주들이 예전에는 그런 광구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돌아온 시기를 보면
이제 원자재 가격이 좋지 않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손해를 보고 좀 많이 매각을 했고, 실제 지금 영위하는 사업은 무역업이라든지 그 정도다 보니 이게 매출액의 볼륨은 높은데 영업이익은 낮은 그러한 구조로 나타나고 있기는 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기존의 일반 상사주들 같은 경우도 실적은 좋을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좋지만 조금 더 나은 이익 구조를 나올 수 있는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를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고요. 오늘 시장에서는 조금 상대적으로 지수보다는 덜 오를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시장의 특성, 미국 시장이 반등이 나왔고 우리나라 시장에 연결을 해보면 IT라든지 이러한 종목들이 강할 때는 반대로 에너지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좀 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당장 오늘 주가를 보고 급하게 접근한다라기보다는 포트폴리오 내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시장에서 많이 얘기하는 태양광, 조선 이런 종목들도 좋지만 이제는 시장이 안정화된다고 하면은 여기에서 또 부각될 수 있는 업종군을 미리 찾아볼 필요도 있기에 한국가스공사를 말씀드리게 됐고, 가격 접근은 44,800원대 접근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두 번째 특징적인 종목 한국가스공사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가격 접근이 가능한 선 44,800원대 이야기를 해드렸으니까요. 혹시나 이 종목 눈여겨보고 계시는 분들은 이 점까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오늘장 전략 이사님 어떻게 좀 간략하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시장 일단은 원전과 관련된 수주, 기다리던 해외 수주가 나왔습니다. 그렇다 보니 여기에서는 주가가 오늘 강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그 점을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연속해서 해외 수주가 나올 가능성은 높은데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미리 주가가 반영돼서 상승을 하고 그리고 나서는 오늘의 주가는 단기 고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점을 염두에 두고 각자의 투자 대응에 맞춰서 좀 비중을 조절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연결해서는 시장은 크게 걱정할 요인이 없습니다. 아주 타이트하게 전환이 되네요. 한 주간의 주기가 좀 시시각각으로 바뀌다 보니까 이번 주는 좀 진검승부의 장이기도 했는데 그 측면을 잘 넘어섰고 이 이후로는 시장은 다시금 나아질 수 있는 환경이 드러났습니다. 그렇다 보니 시청하고 계신 분들 너무 시장에 대한 걱정을 하지 마시고요. 오늘은 좀 긍정의 시각을 놓고 편하게 시장을 바라보셔도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전략까지 한마디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우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장전 전략 여기까지고요. 잠시 뒤 매매 시그널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진 않습니다. 저는 잠시 뒤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